민주주의와 민주주의의 실현이라고 하는 주제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공부했던 이승만 정부는 총 12년 정도 집권을 했었어요. 1, 2, 3대 대통령이었고 4대 대통령 선거에서 3.15 부정선거가 생기면서 4.19 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했었지요. 그리고 4대 대통령은 윤보선 대통령이 당선이 되지만 4대 대통령 시기에는 의원 내각제 시기였기 때문에 장면 내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린다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총 여기 나와 있듯이 5, 6, 7, 8, 9 총 5번 대통령을 하게 되고 총 18년이라고 하는 아주 긴 집권 시기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이 학습지에 시기를 총 3개의 시기로 나눠 보려고 합니다. 칸이 총 5개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여기 학습지에 나와 있는 대로 색깔을 3개로 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기는요. 61년 5월 16일 박정희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 이후로부터 63년 5대 대통령이 되기까지의 시기고요. 이 시기를 군정기라고 부르겠습니다. 군정기. 군대가 정치를 통솔하는 시기라고 해서 군정기라고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3년에 5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고 나서 67년에 6대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71년까지, 이 71년까지의 대통령의 시기, 요 시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제3공화국 시기다 이렇게 부를게요. 공화국이라는 말은요, 여러분들 헌법이 개정되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들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제3, 제1공화국이 이승만 정부, 제2공화국이 장면내각, 제3공화국이 박정희 정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72년 10월 유신이 선포된 이후부터 그리고 11.6 사태로 79년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할 때까지 이 시기를 우리가 제4공화국 시기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유신시대 그리고 다른 말로는 겨울공화국이라고도 불리는 시기예요. 겨울공화국. 왜냐하면 이 시기가 정말 우리 민주주의의 겨울이라고 할 만한 시기였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시기를 나누고 우리가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박정희 시대를 이야기하려면 5.16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61년 장면 내각이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중에서 특히 장면 내각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경제개발 계획을 사실은 계획을 수립한 정부는 장면 내각입니다. 이 경제개발 계획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장면 정부는 군비 축소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자금을 마련하려고 했어요. 당시에 군사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군사 비용을 축소하려고 하는 당시 정부의 정책에 반발하면서 일부 군인들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게 된 거죠. 그래서 5.16이 갑자기 생겨난 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체크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사진에 보이시죠? 당시 육군소장 박정희와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인물이 바로 차지철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나중에 여러분 박정희의 오른팔 경무실장으로 계속 역임을 하게 되죠. 이 차지철이라고 하는 인물들 중심으로 당시 이 군인들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킨 군인들은요. 먼저 계엄령을 선포하게 돼요. 여러분들 계엄령이 뭔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당시 군대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을 계엄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사혁명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권력을 장악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왜 혁명을 일으켰는지 혁명 공약이라는 것을 발표하게 되는데 그 혁명 공약의 핵심 내용은 2가지였습니다. 이 2가지는 이후에 박정희 정부가 강조했던 2가지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였어요. 하나는 반공. 지금 우리가 북한과 이렇게 대치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장면 정부처럼 평화통일을 이야기하면 되겠냐. 빨리 우리가 반공산주의를 외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국가의 목표이다. 국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하루빨리 이 경제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보다 이 경제 발전이 가장 우선이다. 라고 하는 목표를 2가지를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것을 다 하고 나면 우리가 참신한 민간 정치인에게 이 민정을 이양하겠다라고 하는 약속들을 혁명공약에 발표하게 되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 박정희와 그 중사정부는 이 약속을 지키지를 않았어요.
나중에 여러분 박정희는요 민주공화당이라고 하는 정당을 창당해서 아예 본인이 여러분 군복을 벗습니다. 군복을 벗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게 돼요. 바로 이 5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게 되는 거죠. 결론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군정기에 있었던 대표적인 정책들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당시에 여러분들, 당시 군사정부는요, 국가재건 최고회의라고 하는 기구를 구성합니다. 국가가 지금 무너졌다. 국가를 재건하기 위한 회의기구, 국가재건 최고회의라고 하는 기구를 구성해서 자신들이 이야기했던 혁명 공약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국가가 개인의 국민들의 모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정보기관이었던 중앙정보부라고 하는 정보기구를 창설하게 되죠. 이 중앙정보부, 줄여서 중정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여러분 박정희의 어떤 오른팔이 되는 여러분 그런 굉장히 중요한 국가기구가 될 수가 있겠죠. 현재로 기원을 따지면 국가정보원, 국정원 정도가 될까요? 하지만 이때 중앙정보부는 어떤 국민들의 인권이나 이런 것들과 굉장히 멀어 있었고 대통령의 권한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불법적으로 수집했던 기구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박정희를 죽이게 된 김지규가 바로 이 중앙정보부장이었죠. 앞으로 이 중정의 역할 여러분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 군정기에 있었던 대표적인 활동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정치활동정합법이라고 해서 당시 구정치인들, 즉 이승만 정부 시기에 있던 정치인들을 모두 싹 몰아내게 돼요. 그리고 또 당시 이승만 정부 때 활동했던 정치 깡패들이 있었거든요. 우리 4.19 혁명 때도 나왔었던 이 정치 깡패들을 모두 잡아다가 푯말을 이렇게 걸고 거리 행진을 시킵니다. 나는 깡패입니다. 국민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팻말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앞에 나가게 하고 결국엔 이들을 사형시키게 되죠. 그래서 이 정치를 깨끗하게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또 우리나라의 화폐가 원이 된 것도 바로 이 시기입니다. 이전에는 여러분 우리나라 화폐를 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었어요. 그러나 이때부터 원이라는 화폐 개혁을 통해서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려고 하게 돼요. 또 박정희가 이때 굉장히 인기를 끌게 됐던 요인 중에 하나는 당시 농업에서 부채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농민들의 이 농가 부채를 탕감하는 정책을 하게 돼요. 물론 동그라미 아닌 세모 정도예요. 반 정도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일을 계기로 농촌사회에서 박정희에 대한 지지가 올라가게 됩니다. 또 하나 장면대각 때 만들어졌던 경제개발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이때부터 실시가 여러분 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정희는 드디어 군복을 벗습니다. 벗고 자 대통령이 나가려고 하는데 현재 여러분 대통령에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나간다고 해도 힘이 없죠. 왜냐하면 현재 4차 헌법에 따르면 4.19 혁명 이후에 여러분 의원 내각제로 장면 내각 수립 당시에 헌법을 바꿨었잖아요. 그래서 그 헌법은 대통령의 권한이 매우 약하고 국무총리가 여러분 내각을 장악하는 거였기 때문에 박정희는 대통령이 나가기 전에 헌법을 먼저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5차 개헌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대통령은요, 이제 국민이 직선제로 뽑는다. 대통령 임기는 4년이고 한 번 주임할 수 있는 조건을 내걸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63년에 바로 5대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요. 이때 대통령 선거는 우리나라의 역사상 가장 치열한 대통령 선거였어요. 이때 박정희와 여러분 붙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4대 대통령이었던 윤보선 후보였어요. 이 윤보선 후보와 박정희 씨가 대통령에 붙었는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우리 국민 당시 4.19를 겪었던 국민입니다. 박정희가 쉽게 대통령이 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당시 윤보선 씨 역시 장면 내각의 무능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떤 한쪽으로 지지가 기울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대통령 선거에는요. 역대 최소 득표로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 박정희 씨와 윤보선 씨의 득표차가 1.4%의 차이밖에 나지 않았었다고 해요. 투표수로서는 15만 표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서 5대 대통령으로 아주 간신히 당선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5대 대통령 시기는 여러분 임기가 4년이니까 63년부터 67년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5대 대통령이 된 박정희 대통령. 자, 어떤 정책들을 추진했는지 볼게요. 자,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
합동 5.16을 일으킬 때부터 강조했던 것이 뭐였느냐? 바로 경제개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경제개발의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장면 내각 같은 경우는 이 군사 비용을 통해서 마련을 하려고 했지만 이 군인 출신의 대통령이 특히 반공을 주장했던 대통령이 군비 축소를 이야기할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이때 박정희 정부는 이 군비 축소 말고 경제개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 고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두 가지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바로 우리나라 광복 이후에 20년 넘게 외교가 단절되어 있었던 일본과 한일 외교 정상화, 한일 협정을 추진하는 거였습니다. 1962년부터 당시 박정희가 넘어가서 마지막에 체결된 것은 65년입니다. 65년이 될 때까지 그동안 단절되었던 한국과 일본의 외교를 정상화하는 작업을 추진하게 돼요. 하지만 여러분 이 과정에서 당시 일본이 굉장히 우리나라한테 식민 지배에 대한 사과나 그런 어떠한 그런 절차가 있지가 않았습니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이 경제개발 자금을 일본으로부터 얻어내기 위해서 협상에 나서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돼요. 그러자 국민들이 정말 화가 나서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굴욕적으로 한일 회담을 진행할 수 있느냐. 이것은 박정희가 말하는 민족적 민주주의는 우리한테 필요 없다. 우리 이런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절대 체결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시위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시위가 여러분들 64년 6월 3일에 가장 크게 일어나게 돼서 우리는 역사에서 이 시위를 6.3 항쟁이라고 부릅니다. 어떠한 곳에서는 6.3 시위라고도 부르는데요. 저는 6.3 항쟁이라는 이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학생, 대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당시 이 한일합정 추진 가운데 당시 국무총리였던 김종필 씨와 당시 협상 담당이었던 일본의 오히라라고 하는 사람 간의 메모, 이 협상 메모가 발견이 되는데 그 내용이 매우 충격적이었거든요. 자, 여기 보면 김종필 오히라의 비밀 메모 보이시나요? 자, 여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에 일본이 독립 축하금으로 무상 3억 달러를 지급하겠다. 그리고 정부 차관으로 2억 달러, 차관이라는 건 돈을 빌려준다는 거죠. 그리고 민간 차원으로 조금 더 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요. 사람들을 가장 분노하게 만든 것은 바로 이 독립 축하금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어떤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나 보상의 개념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개념이었어요. 게다가 이 모든 협상으로, 이 돈으로 개인 청구권을 모두 포기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즉, 여러분들 일본 그 식민지 시대에 여러분 일본군 위안부, 징용 피해자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개인이 일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청구 권한이 모두 이걸로 국가가 퉁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당시에 이러한 한일협정 때문에 아직까지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되지 않고 있죠. 할머니들이 수요 집회에 열심히 나가고 하십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그때 협상 끝나지 않았냐, 우리는 그때 국가 차원에서 전부 다 보상을 했다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약탈된 문화재에 대한 반환도 더 이상 언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 독도 문제에 대한 해결도 전혀 여기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러한 문제는 특히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정말 분노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박정희 정부는 이 경제개발 자금이라고 하는 목적 하에 이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결국 수교를 체결하고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사건이 바로 1965년의 일이었어요.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독도 문제,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징용 피해자 문제, 현재 일본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한 군함도 같은 이런 사건들의 잘못된 첫 단추가 바로 이 박정희 정부에 있었던 한일협정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두 번째로 박정희 정부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바로 당시 미국이 베트남의 내전에 미국이 참전을 하게 되는데 그 미국을 여러분 도와주는 조건 하에 우리나라의 수많은 군인들이 베트남으로 파병을 가게 됩니다.
그 시기가 64년에서 73년인데요. 이때 여러분 굉장히 많은 거의 30만? 네. 제가 정확한 수치를 지금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이 정도의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 군인들이 월남전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 대가로 박정희 정부가 뭘 약속받았냐면 그 대가를 브라운 각서라고 하는데 당시에 미국이 너네 한국 군대 무기가 낡았잖아. 한국 군대 무기를 현대화시켜주겠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차관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우리나라가 베트남 파병으로 약 10억 달러 정도 되는 돈을 벌어들이게 되죠. 또 이 당시에 우리나라 군수물자 이런 공장들이 이 베트남 참전에 참여함으로써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득을 얻은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베트남 파병은 우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많이 남겼습니다. 특히 여러분 당시 우리나라 군인들에 의해서 우리나라 군인들과 그다음 베트남 여성들 사이에서 2세들이 많이 태어나게 돼요. 그 혼혈 2세들을 우리가 라이따이한이라고 부르는데요. 라이는 베트남 말로 잡종이라고 하는 아주 멸시의 뜻을 갖고 있다고 해요. 따이한, 여러분 따이한, 대한이죠. 대한민국 잡종놈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이 혼혈 2세들은 현재까지도 베트남에서 굉장한 차별을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예전에 수업 시간에 다뤘던 우리 병자호란 당시의 환양령 그리고 호로 자식이란 말 기억하시나요?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그대로 지금 반대로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들이 보여지게 되죠. 또 수많은 젊은이들이 베트남전에 참전하면서 죽거나 다치게 되었고 또 고엽제 피해도 굉장히 많이 당하게 됩니다. 고엽제 피해란 뭐냐면 당시 미국군은요 여러분 베트남이 여러분 열대시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수풀이 우거졌는데 당시 베트콩들 베트남 그 공산당 군인들이 거기에 막 숨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헬기로 이 고엽제를 쫙 뿌리게 됩니다. 고엽제는 그 잎을 말라 죽게 하는 제초제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고엽제 안에 현재로는 굉장히 발암물질로 알려진 물질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 고엽제를 직접 몸으로 맞게 된 우리나라 군인들과 그들의 2세들이 아직도 고엽제 피해를 당하고 있죠. 또 최근에서야 여러분 밝혀지고 이야기하게 되었던 한국 군인들에 의한 베트남 여성 성폭행의 문제. 이 문제 역시 사실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완전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사과하고 보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박정희 정부가 여러분 이렇게 5대 대통령 때 이러한 일들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4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6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되는데 이때도 역시 박정희 대통령은 윤보선 씨와 여러분 대통령 선거를 맞붙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는 아주 가볍게 윤보선 씨를 물리치고 대통령에 당선이 되게 돼요. 이런 육사망쟁도 있었지만 경제적 발전에 대한 것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대 대통령 시기는 여러분들 67년에서 71년의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6대 대통령 선거가 있은 지 1년 후에 68년입니다. 68년이 되면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여러분 북한과의 긴장 관계가 벌어지게 됩니다. 자, 선생님 여기 북한의 무력 도발이라고 되어 있나요? 이 시기에는요 북한과의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피부로 느껴지던 시기였어요.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68년 1월 21일에 청와대 뒷산으로 북한의 간첩이 쳐들어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일명 1.1 청와대 간첩 사건이라고 하고 김신조 사건이라고도 해요. 지금은 청와대 북쪽 문이 철저하게 지금 통제가 되고 있어요.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때 이 문을 열었죠. 그런데 이때 청와대 뒤쪽으로 이 북한의 간첩들이 들어오다가 불신 검문에 걸리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몇 명은 교전 간에 죽게 되고 또 한 사람은 도망을 치게 되고 이 김신조라는 사람 한 사람만 잡히게 되는데요. 이 사람한테 여러분은 왜 왔냐고 물어봤더니 박정희를 죽이러 왔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당시 우리의 국민들이라면 느낌이 어떠시겠어요? 굉장히 두려웠겠죠. 어떤 북한의 위협이라는 것이 피부로 느껴지는 이 사건이 바로 이때가 됩니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이것에 대해서 보복을 하기 위해서 우리도 김일성의 목을 따겠다라고 하면서 68년 4월에 684 부대라고 하는 북파 간첩 부대를 만들게 돼요. 여러분 혹시 실미도라는 영화 아세요? 이 실미도라는 영화가 그때 일을 모티브로 했던 영화입니다. 이 청와대 간첩 사건이 있고 나서 불과 3일 뒤에 북한 연해를 이렇게 지나가던 미국의 잠수함이었던 푸에블로호가 북한 해군에 의해서 납치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푸에블로호 납치 사건. 그러면서 미국과 북한 간에 굉장한 군사적 긴장이 있게 돼요.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겠죠. 또 그해 겨울에는요, 여러분 강원도 울진과 삼척에 무장한 간첩들이 내려와서 민간인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울진 삼척의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에요. 이러한 사건들이 연이어 이어지자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이러한 사건들은 반공을 외치던 박정희 정부한테는 그렇게 나쁜 사건은 아니었을 거예요. 이 사건을 이후로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기 시작했거든요. 이때 이후로 있었던 생겨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주민등록번호예요. 여러분들 주민등록번호 다 있으시죠? 국가가 국민들의 지문을 전부 다 채집을 하고 번호를 매겨서 관리하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이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간첩들을 금방 찾아낼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거죠. 또 그리고 아버님들이나 삼촌들이 예비군 훈련 간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향토 예비군이 창설된 것도 바로 이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군사적으로 긴장이 심해지는 이때에 박정희는 또다시 대통령을 하고 싶었어요. 자, 여러분들 기존의 헌법에 따르면 여기 보세요. 대통령은 4년간 2번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박정희가 5대, 6대 대통령 2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3번째 하려면 대통령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박정희 대통령은 6차 개헌을 하게 됩니다. 일명 삼선개헌이라고 해요. 자, 선생님은 이렇게 외울게요. 369, 369, 369, 369. 3차 개헌은 69년. 이 3차 개헌이 여러분들 당연히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승만 대통령처럼 장기 집권의 우려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야당 의원들이 이 삼선 개헌을 저지하기 위해서 국회를 점거하고 농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막 여러분 당시의 사진들을 보면 막 굉장히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그러자 당시 새벽 1시가 넘어가자 당시 국회의장, 이 국회의장은 당시 박정희 쪽의 사람이었는데 이 개헌안을 찬성하는 쪽이었는데 자, 오늘은 회의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습니다. 모두 퇴장하십시오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박정희 씨의 정당의 여당 의원들이 다 퇴장을 하게 돼요.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혹시나 불법적인 일이 생길까봐 그 국회에서 이렇게 이불을 깔고 자는 장면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새벽 2시에 이 여당 국회의원들이 국회 별관에 몰래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새벽 2시에 여당 국회의원들이 당시에 과반 3분의 2가 넘는 상황이었거든요. 이 3분의 2가 넘는 여당 의원들이 자기네끼리 모여서 새벽 2시에 날치기로 개헌안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 개헌안이 바로 삼선 개헌인데 국회 별관이니까 의사봉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때 전해지는 소리에 따르면 당시 국회의장이 당시 주전자 뚜껑으로 땅땅땅 이렇게 통과를 외쳤다고 해요. 다음날 아침에 잠에서 깨어난 야당 의원들은 이거 무효다라고 외쳤지만 이미 통과된 이후였고 또 국민투표로 이 3차 개헌안이 완전히 통과가 되면서 결국 박정희 씨는 대통령에 한 번 더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삼선개헌 너무 황당하죠 여러분? 이 삼선개헌이 있었던 것이 69년이었어요. 그럼 삼선개헌안의 내용을 한번 적을까요? 바로 3번 연임이 가능하도록 만든 개헌안이 바로 삼선 개헌안입니다. 그리고 나서 71년에 또다시 7대 대통령 선거가 있게 됩니다. 이 7대 대통령 선거는 어느 때보다 아주 치열했던 대통령 선거입니다. 이 7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 씨와 붙었던 후보가 바로 누구냐면 김대중 후보예요. 당시 김대중 후보는요 40대 기수론이라고 해서 아주 젊은 정치인으로 굉장히 사람들의 인기를 많이 얻었어요. 김대중 후보가 연설을 할 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서 박정희 씨를 굉장히 긴장하게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실제 투표를 딱 했는데 당연히 박정희 대통령이 어마어마한 돈이나 정치력을 이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김대중 씨가 무려 45.3%라고 하는 아주 역대급 득표를 하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7대 대통령에 박정희 씨가 당선이 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박정희 씨는 이 김대중을 굉장히 견제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특히 김대중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 연설, 후보자 연설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지금 이번에 또 박정희 씨가 대통령이 되면 영구 총통 집권을 할지도 모릅니다. 라고 하는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것이 10월 유신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아주 슬픈 역사가 결국 우리를 기다리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71대, 여러분 71년에 7대 대통령으로 박정희 씨가 대통령이 되는데 7대 대통령 임기는 71년에서 72년이 됩니다. 선생님, 임기가 왜 1년밖에 안 될까요? 그 얘기는 10월 유신선포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4공화국 유신시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유신시대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저는 닉슨 독트린부터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닉슨 독트린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 나오는데요, 여러분. 닉슨 독트린이 선생님이 여기다 써놓은 이유는 연대가 69년이기 때문이에요. 69년에 미국의 nik슨 독트린이 닉슨 대통령이 이러한 연설을 발표하게 됩니다. 우리 예전에 트루먼 독트린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 학습지 한번 찾아보세요. 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될 당시 냉전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트루먼 독트린이었죠. 반대로 닉슨 독트린은 이제 더 이상 미국은 베트남 전쟁과 같은 아시아의 어떤 이념 전쟁에 우리가 간섭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게 돼요. 즉 여기서의 닉슨 독트린은 뭘 의미하냐면 바로 냉전의 완화를 의미하는 내용이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이렇게 부르죠. 데탕트다. 데탕트, 화해의 시대가 이제 도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닉슨 독트린이 당시 공산국가였던 중국을 방문하는 상황도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혹시 이때 미국의 탁구 대표팀과 중국 대표팀이 이렇게 핑퐁 외교라고 해서 탁구 경기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떤 이념 간의 대립이 완화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자 우리나라도 68년에 이렇게 서로 간첩 보내고 이랬던 거와 달리 72년도가 되면 어떤 통일의 이야기가 막 나오기 시작해요. 이때 여러분 당시 북한으로 건너갔던 박정희의 여러분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이라는 사람과 김일성 간의 여러분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결과 남한과 북한 간의 최초의 통일을 이야기하는 협정이 맺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7.4 남북 공동성명이라는 것이 맺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여러분 어때요? 박정희 정부는 계속해서 반공을 이야기하고 북한과의 굉장히 관계가 좋지 않았죠. 7.4 강변동 72년입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우리는 이제 자주적인 통일을 하자. 그리고 평화적인 통일을 하자. 그리고 민족 대단결을 하자.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최초의 평화적인 통일을 이야기하는 남북공동성명이 이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존하고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다르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7.4 남북공동성명이 7월에 있고 나서 바로 그해 10월 가을에 우리나라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이 통일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주도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유신헌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특히 당시 북한에서도요, 여러분, 김일성이 이때 사회주의 헌법을 발표해서 사실상 이 7차 남북 공동성명은 남한과 북한의 독재 지도자가 자신들의 권력을 더욱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이 통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유례없는 독재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특히 이 유신헌법이라고 하는 내용은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수능에서도 꼭 나오는 주제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당시 유신헌법은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을 만한 기존의 민주주의의 원칙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헌법이 바로 유신헌법이거든요. 대통령의 권한을 극대화하는 내용이 바로 유신헌법입니다. 그러면 우리 유신헌법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일단 대통령을 이제는 국민이 뽑지 못합니다. 즉 선거를 하지 않아요. 대통령을 간선제로 선출한다. 누가 선출하느냐? 자, 대통령의 추천으로 구성된 통일주체국민회의라고 하는 단체 대의원들이 대통령을 선출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대통령의 추천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는 박정희가 계속해서 대통령이 당선이 될 수가 있겠죠. 또 대통령의 임기를 원래 4년에서 6년으로 확대했는데요. 여기에는 기존의 중임에 대한 제한 내용이 완전히 빠지게 됩니다. 즉 뭐냐면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네 번이고 영구 집권이 가능한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와, 이승만 대통령도 여러분 초대 대통령에 하에서 중임 제한 철폐라고 하는 걸 만들었었잖아요. 게다가 박정희 대통령 굉장히 좀 젊은 편이었기 때문에 이 영구 집권의 가능성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3번 대통령의 권한을 정말 극대화하게 됩니다. 민주주의 원리가 완전히 무너지게 돼요. 먼저 자, 여러분들 혹시 민주주의 원리 중에서 3권 분립 아시죠? 입법, 행정, 사법의 권한이 분리되어 있는 것들이 완전히 원칙이 무너지게 돼요. 먼저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추천하는 권한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추천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승인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국회의원 3분의 1이 박정희 대통령의 사람으로 채워지게 되니까 입법부의 권한이 완전히 무너진다고 보실 수 있겠죠. 그 국회의원들을 유신정무회라고 불렀다고 해요. 또 대통령은 얼마든지 국회를 해산할 권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또 사법의 독립도 완전히 무너지게 돼요. 모든 법관에 대한 임명과 파면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에 있었기 때문에 법원들도 어때요? 법의 판결도 대통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또 가장 악랄했던 것은 바로 긴급조치의 시행이에요. 긴급조치라고 하는 것은요. 긴급조치가 딱 내려지면 모든 헌법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헌법이 정지되고 대통령의 권한, 대통령의 명령이 모든 것을 다 초월하는 것이 긴급조치입니다. 1호부터 9호까지 있는데요. 특히 9호에서는요. 이 유신헌법에 대한 비판만 해도 잡혀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뭐 밥을 먹거나 카페에 가거나 하면 사람들하고 막 정치 얘기 막 하잖아요. 대통령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잡혀가는 거예요. 그만큼 당시 국민들의 입도 막아버리는 조치가 바로 긴급조치가 되겠습니다. 또 국민들의 귀도 막아버려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금지곡?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잘 모를 수도 있겠다. 뭐 신중현의 미인 이라고 하든지 뭐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양희은의 아침 이슬 뭐 여러 가지 이런 노래들이 각종 구실을 해서 불순한 노래라고 해서 금지곡 사람들에게 노래도 제대로 듣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이 어떠한 다른 생각도 하지 못하도록 국민들의 완전 사상까지 통제하려고 했던 시기가 바로 이 유신시대입니다. 또 여러분들 예전에 보셨나 모르겠어요. 장발단속. 남자들이 머리를 길게 기르는 것을 짧게 자르고 또 여성들의 미니스커트 길이를 경찰들이 이렇게 재서 통제했던 시기도 바로 이 시기예요. 국민들의 손과 발과 눈과 귀를 모두 묶었던 시기가 바로 이 유신시대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들은 저항을 하죠. 4.19 혁명의 우리가 국민들 아닙니까? 이거 유신에 대한 저항도 계속 잇따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항의 내용들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첫 번째, 이 유신 반대 운동을 했던 당시 김대중 씨가 일본에서 납치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당시 김대중 씨는 일본으로 건너가서 유신 반대 운동을 막 하고 있었는데 이 김대중 씨가 괴한들에서 납치돼서 5일 만에 집에 돌아오는 사건이 벌어져요. 나중에 김대중 씨가 인터뷰를 할 때는 손발이 꽁꽁 묶여서 손발에 돌을 매달아서 배를 타고 갔었다고 해요. 바다에 빠뜨려 죽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수사 결과 그 당시 중앙정보부의 그 직원들의 지문들이 발견되는 걸로 봐서 중앙정보부의 소행으로 보입니다만 아직까지 그러한 어떤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명령을 내렸는지에 대해서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이렇게 유신 반대 운동을 했던 김대중 씨가 납치되는 사건도 있었고요. 또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이 사람들이 막 하게 되는데 이것을 추진했던 장준하라고 하는 분도 이걸 추진하고 나서 몇 년 후에 등산을 갔다가
굉장히 의문의 죽음을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74년에는요, 대학생들이 유신 반대 운동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민청 학년 사건이라고 해요. 전국 민주청년학생연합회라고 하는 대학생들이 여기에서 유신 반대 투쟁을 막 하니까 당연히 당시에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해서 군대가 대학교 안에 들어가서 막 대학생들 탄압하고 막 잡아들이고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또 당시 이 민청학년의 뒤에 인민혁명당이라고 하는 사회주의 단체가 있다라고 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 인민혁명당으로 지목된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 들어가게 되는데, 특히 이 당시에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 인민혁명당 사건에 연루되었던 사람들이 사형 선고가 8명이 내려지는데요. 어떠한 재심 청구나 가족의 면회도 허락되지 않고 사형 선고가 내려진 지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은 2007년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하여서 사법에 의한 살인이었다. 당시 정부에 의한 사법살인이었음이 밝혀졌고요. 당시 국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 날이 우리나라 전 세계 사법 역사상 가장 암흑의 날이다라고 평가할 만큼 비극적인 역사적 사건이 바로 인민혁명당 재건이 사건이 되겠습니다. 76년에서는 명동성당에서 수많은 사람들, 윤보선, 김대중, 문익환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3월 1일 날 우리는 민주주의 회복을 원한다. 3.1 민주구국선언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유신 체제 하에서 엄청난 탄압을 가해지게 되고 무력 진압을 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여러분 79년에 박정희 정부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2차 석유파동, 2차 오일 쇼크가 되겠죠. 당시 박정희 정부 때는요, 이 낮은 석유 가격을 바탕으로 물건을 공장에서 만들어 수출하는 이런 정책을 했었는데 석유값이 굉장히 오르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게 돼요. 그러면서 당시 YH무역이라고 하는 회사가 폐업을 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이 YH무역은 가발을 만드는 공장이었다고 해요. 이 YH무역이 폐업 선고를 하자 이 YH무역에 다니던 수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게 돼요. 이 사진인데요. 이 당시에 여성 노동자들이 이 파업이 진압이 당할 것을 두려워서 당시 야당이었던 신민당 당사에서 파업을 하게 되는데, 너무 놀랍게도 이 무역 야당 당사에 군대를 파견해서 이 여성들을 아주 잔혹하게 진압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여성 노동자였던 김경숙이 사망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사람들이 충격을 받게 되죠. 이 사건에 대해서 당시 야당 총재였던 김영삼 의원이 이 YH 무역 사건을 계기로 당시 뉴욕타임즈와 같은 외국 언론을 불러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 인터뷰에서 유신 정부의 어떤 불법성이나 유신헌법의 문제에 대해서 폭로를 했던 거죠. 그러한 결과에 따라서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이 김영삼 대통령을 국회의원에서 대통령 권한을 제명시키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난리가 난 거예요. 대통령이 실제로 국회의원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자 당시 김영삼의 정치적 고향이었던 부산과 마산에서 유신 반대 투쟁이 더욱더 거세게 이뤄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부마항쟁이라고 불러요. 이 사건이 바로 79년 10월 달에 있는 사건이에요. 이렇게 전국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유신 반대 투쟁을 막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박정희 정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특히 이 부마항쟁도 그냥 캄보디아처럼 한 100만, 200만 정도 탱크로 밀어서 죽여버리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드디어 79년 10월 26일 당시, 자 여기 사진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종이치네요. 당시 박정희의 오른팔이었던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이 김재규가 당시 저녁 식사 자리에서 박정희 대통령과 당시 경호실장 차지철을 총으로 쏴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11.6 사태 이렇게 부르죠. 10월 26일 날 박정희 대통령이 갑자기 서거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결국 이 박정희 정부의 18년 정권 시대가 끝나게 됩니다.
아쉬운 것은 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마쳤기 때문에 그동안 역사적 평가에 대해 사실 좀 자유로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역사적 평가에 대해서 훗날 살아남아서 사죄를 했다거나 하면 좋았을 텐데 독재가 끝났지만 역사적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죠. 이런 문제들. 그리고 나서 이 박정희 대통령이 갑자기 79년 12월에 죽었기 때문에 사회는 매우 혼란했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12월 12일에 전두환과 노태우 대표되는 신군부에 의해서 신군부가 다시 한번 군사 쿠데타가 일으키면서 오랜 독재 정부가 끝났지만 다시 한번 우리나라는 군사 독재 시절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했던 유신 반대 투쟁이 성공으로 이어졌다면 꼭 우리나라의 역사는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박정희 정부가 이렇게 죽음으로 맞이했기 때문에 아직도 물론 박정희 정부의 시기에 여러분 경제적 성장은 팩트입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GDP 같은 경우에는 20배 이상의 성장을 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었던 예를 들면 수많은 젊은이들의 땀과 피 그리고 굉장히 저노동 임금의 정책을 폈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 혹시 전태일이라고 하는 분 아세요? 70년에 이 전태일 여사의 분신과 같은 당시 노동자들의 수많은 희생과 땀이 있었기 때문에 경제성장이 가능했음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또 그 경제성장 과정에 잊혀졌던 수많은 인권 탄압, 그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우리는 제대로 된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수업이 굉장히 많이 길었죠. 우리 박정희 시대 여러분들 흐름을 좀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를 여러분 각자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의 정답 1번 정답은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체크만 해드릴게요. 1번 정답은 4번 라에 체크하시고 2번 정답은 5번에다가 체크하셔서 여러분들 공부할 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박정희 정부 여러분들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시험 볼 때도 열심히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빠진 부분은 여기 7대 여기 빠진 거 체크만 하고 끝내드릴게요. 여기 7대 대통령이 72년까지잖아요. 유신헌법이 되면서 유신에 의해서 여기 72년에 8대 대통령으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선거가 되죠. 72년부터 78년까지. 그리고 78년도에 9대 대통령으로 다시 통일주체 국민회의 당선되죠. 그래서 78년부터 79년에 죽을 때까지. 그래서 5, 6, 7, 8, 9 5번의 대통령을 했다라고 하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아쉬워요. 전두환 정부의 6월 항쟁까지 좀 가면 좋을 텐데 여러분들 시험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그리고 그 이후의 내용은 이제 시험 끝나고 좀 더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